기존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지난주 후반 우리 양대 시장 이틀 연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을 이어나가는 건 쉬워 보이지 않는데요.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인 데 이어서 오늘 우리 양대 시장도 오전장 내내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아직 뚜렷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 시장. 하지만 그래도 이번 주 수요일엔 변곡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우선 이번 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난 주말부터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6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비농업 부문 일자리 37만 2천 개 증가. 시장 예상치였던 25만 개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였는데요. 일단 예상보다 양호한 수치에 한숨 돌린 분위기긴 합니다. 폐기되는 듯했던 이 연착륙 가능성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지표가 잘 나왔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죠. 오히려 탄탄한 고용 시장을 확인했다라는 측면에서 연방준비제도가 강력한 이 긴축의 근거를 마련한 게 아닌가 하는 이 우려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마이클 에론 역시 낮은 실업률, 기대 이상의 고용 등 좋은 뉴스는 시장에 오히려 좋지 않은 뉴스라면서 결국 연방준비제도가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후반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연달아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특히 서막을 열게 되는 건 이번 주 수요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단번에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사상 처음으로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가 상승률이 약 24년 만에 6%대에 접어드는 등 물가도 물가인 데다가 미국 연준이 연말까지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한미 금리 역전 현상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기준금리가 1.75%, 미국은 1.5에서 1.75%니까 기준금리 격차가 0에서 0.25%포인트인데요. 만약 13일에 금통위가 0.25%포인트만 올리고 미국 연준이 빅스텝을 밟게 된다면 금리 역전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진다면 더 높은 수익률을 쫓아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도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미국 현지 시간으로 13일에는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증시가 급락했던 배경 중 하나는 5월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던 것이었는데요. 그런 만큼 현재 증권가에선 6월 CPI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6월 CPI 예상치는 전년 동월 대비 8.8%로 전월치인 8.6%를 이미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도 13일부터 시작돼서 16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물가 상승 잡기에 고심인 바이든 행정부가 과연 이 순방에서 선물을 얻어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우선 한은금통위와 미국 6월 CPI가 짧게는 7월 증시, 또 길게는 하반기 증시 방향을 결정할 주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시장 방향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네, 하반기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6월이 너무나 힘들었고 정말 최악의 상반기였다라는 평가들 참 많이 나왔었는데 네, 그렇죠. 7월 초까지만 해도 좀 그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다가 지금에는 또 괜찮은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게 기술주들이었는데 일단 뭐 국내 코스닥이나 미국 나스닥이나 좀 기술주들이 먼저 좀 회복세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양시장 모두 지금 바닥을 다진 이후에 추세 전환의 과정에 있는지 이 부분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 증시 흐름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뭐 7월달, 그러니까 6월달까지 많이 하락을 했죠. 특히 올해 상반기 중에는 뭐 국내 증시나 아니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많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7월달에 들어서면서 조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특히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5.5%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S&P 500 같은 경우도 이제 3%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국내 같은 경우도 코스닥이 지난 금요일까지 2.8%를 상승할 만큼 전반적인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런 상승세가 뭐 일단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느냐라는 건 아직 아닌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단순히 그동안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으로 이해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뭐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뭐 기준금리 인상 이런 게 뭐 상반기 내내 뭐 시장을 짓눌렀다라고 보시면 좀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이제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투자자들 반응이 이제 많이 좀 둔감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더 맞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뭐 국내도 그렇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 대금이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0억 주 이상 거래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 지금 10억 주 미만으로 거래가 됐고요. 특히 7월 8일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8억 2천만 주로 해서 뭐 평상시보다 상당히 이제 거래량이 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우 같은 경우도 7월 달 거래량이 지금 3억 주 미만으로 지금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일단 각 호가들의 이제 그 갭들이 상당히 좀 크게 발생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주가의 뭐 작은 이슈를 갖고도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요즘 특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불안성이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시장 방향성을 잡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7월 13일 날 이제 미국에서 발표되는 6월 달 CPI 지수에 따라서 아마 단기적으로 방향성을 좀 잡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CPI 지수가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를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특히 이제 CPI 지수가 지금 뭐 예상치가 이제 8.7 아니면 8.8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게 시장 예상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그 정도 수준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내에서는 어느 정도 안도감을 좀 가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뭐 9%에 달하는 뭐 CPI 상승률이 나온다든가 하게 되면 연준에서 기존에 있던 뭐 자이언트 스텝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시장에서 다시 확산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는 한 단계 조금 하향될 가능성은 있고요. 만약 뭐 8% 초반대로 조금 상승률이 좀 둔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지금 CPI 지수의 그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지수는 단기 랠리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이번 주 주말부터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뭐 2분기 실적이 나오면 아마 2분기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하반기에 각 회사들의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향후 주가 흐름에 큰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보시면서 실적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단순 실적보다는 하반기 가이던스도 같이 주목해 보시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하반기 증시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결국에는 13일에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이 CPI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2분기 실적 시즌 점점 더 본격화되어 가고 있는데 일단 정말 처음보다는 조금씩 분위기 자체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주말 사이에 발표됐었던 미국의 고용 보고서를 두고 이 해석을 두고 지금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예상보다는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점에서 그래도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은 조금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시각들도 나오고 있던데요.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뭐 지표는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좋게 나온 거는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6월달 실업률 같은 경우도 3.6%를 기록을 하면서 뭐 거의 뭐 역대급 이제 실업률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반적으로 뭐 완전 고용 미국 같은 경우에 완전 고용 수준에 근접했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를 할 만큼 낮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같이 발표된 게 비농업 고용지수인데요. 37만 2천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뭐 시장 예상치가 26만 8천 명이었으니까 그거보다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월 달에 38만 명에 근접하는 만큼 상당히 고용 수준이 안정화돼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표 중에서 이제 생산활동 참여 지수가 아직까지는 62%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게 조금은 아쉬운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 이전에 이제 63%대를 기록을 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1%대 정도가 이제 부족한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맞는 일을 찾기 위해서 지금 취업을 미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이제 부족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뭐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요. 그러다 보면 향후에 이런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을 끌어올리는 그런 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점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고용 지표는 이제 경제를 후행하는 그런 이제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그러면 경기가 나빠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고용 지표도 나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경기를 어떻게 지내왔는지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고용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분간은 고용지표가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마 고용지표가 떨어지는 순간은 이제 아마 그 본격적으로 경기 둔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나 아마 고용지표가 떨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는 상황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미국 패드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를 올릴 때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파월 의장이 뭐 매번 그 기자회견에 나올 때마다 미국의 고용 수준이 안정화돼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7월 달에 FOMC에서 기준금리를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뭐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리는 건 뭐 당연하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인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거나 뭐 지표 자체가 좋게 나왔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미국 연준이 단번에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맞춰서 한국은행도 뭐 처음으로 0.5%포인트의 금리 인상 단행하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좀 늘어나게 돼서 조금 경제에는 오히려 타격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모든 경제 주체가 부담스러운 건 맞는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7월 13일 날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거기서 아마 기준금리를 올릴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지금 채권 관련된 이제 전문가 서베이를 했었는데요. 7월 달 기준금리 인상 확률은 이제 99%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만큼 다 올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기준금리를 과연 그럼 빅스텝으로 인상할 거냐에 대해서는 64%만 동의를 한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가 과연 국내 경제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빅스텝을 견딜 수 있겠느냐가 아마 가장 큰 뭐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그렇게 된다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가계 부채나 소상공인 부채 등에 대한 이제 부실 가능성이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도 보면 이자 부담이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는 입장에서 보면 기준금리를 빅스텝으로 인상해야 될 이유가 더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여전히 6%의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고 이런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시장 예상치고요. 아마 7월이나 8월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6%보다 더 높은 그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대 7%대의 소비자 물가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금리를 계속 뭐 크게 올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한미 간의 이제 금리 격차가 이제 더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우려입니다. 일단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는 뭐 1.75%로 뭐 같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미국에서 이제 0.75%포인트를 올릴 것이다라고 예고를 해 놓은 상황에서 한은이 베이비 스텝으로 해서 0.25%만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일단 한미 간의 그 금리 격차가 0.5%포인트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관련돼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그만큼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국내에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에 투자하는 그런 이제 그 니즈가 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금리 격차가 이제 벌어질수록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 자금들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금감원에서 이제 22년 6월 달, 그러니까 지난월이죠. 외국인 이제 증권 투자 동향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 외국인이 순유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전과는 다른 게 뭐 주식 부분은 계속 지금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유출이 되고 있다라는 건 뭐 다들 아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채권 분야도 지금 지난달에 9,300억 정도가 순유출이 됐습니다. 이게 18개월 만에 지금 순유출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같은 금리 하에서도 외국인 자금이 유출이 약간 뭐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미국의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올라가고 국내 기준금리가 뭐 베이비 스텝으로 낮게 인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외국인의 자금 유출은 지금보다 좀 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국내 경제에 일부분 타격이 있을 것은 뭐 예상은 하고는 있지만 일단 기준금리를 빅스텝으로 올릴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 와서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기준금리를 계속 이야기하게 되는 게 이게 또 지금 외국인들 자금 때문이기도 한데 외국인들이 지난주 후반에는 그래도 좀 물량을 담는 듯 하더니 오늘은 뭐 코스피, 코스닥 선물까지도 다 물량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또 역전이 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기도 하는 상황인데 자, 뭐 이미 좀 이야기를 해주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 CPI 발표도 딱 우리가 금리를 결정하고 나면 그날 밤에 또 미국 CPI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이 CPI가 지금 또 한 번 역대급 수준을 기록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 CPI 발표에 따라서 외국인들 자금의 방향은 또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게 될까요? 네, 뭐 CPI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그 금리 상승률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아마 좀 외국인의 동향이 좀 달라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높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유출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 낮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뭐 유출 금액이 어느 정도 있긴 하겠지만 그 상대적으로 규모가 좀 줄어들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CPI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높게 인상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미국 내의 채권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채권금리가 올라가면 일단 주식에 관련된 자금 중에서 일부는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면 주식에 대한 매도세가 지금보다 좀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히 이제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이제 3.5%대까지 이제 올릴 걸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3.5%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작년 기준으로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주식을 투자를 해서 나오는 수익률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식을 투자해서 나오는 평균 배당, 그다음에 이제 자사주 취득한 수익률을 계산이 연 3.5%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주식이 3.5%고 안전자산이라고 분류가 되는 미국 국채가 3.5%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를 투자하는 그런 니즈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가가 지금보다는 좀 더 하향세가 뭐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에 발표되는 아마 CPI 지표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 밤에 나오게 되는 미국의 CPI 발표에 대해서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는 부분들 좀 짚어봤는데 대표님 그러면 7월에 투자 전략 어떤 식으로 좀 잡아가면 좋을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미국의 CPI 지수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아마 방향성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 이후에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국내 증시도 그 전까지는 계속 그러니까 옆으로 관망세가 좀 더 이어지면서 횡보세가 좀 이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점은 감안해서 뭐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이번 주부터 이제 미국 관련된 기업들의 이제 실적들이 뭐 발표가 될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도 국내 관련된 그런 이제 주가 흐름이 같이 맞물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보면서 뭐 미국 주가가 뭐 국내 증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하반기 시장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좀 같이 짚어봤습니다. 일단은 좀 침착하게 시장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이슈와 키워드들 그리고 내일장 특징주 미리 엿보는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입니다. 자, 키워드 식스센스 오늘은 인베스팅 코리아의 이주호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오전장에 혼선세를 좀 보여주더니 지금까지도 좀 답답한 흐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선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고용지표 호조 속에 좀 상승 출발했다가 이제 경기 침체 이슈가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그리고 금리 인상 기조가 높아졌다는 점으로 인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지난주 미국 증시는 낙폭을 만회하면서 좀 강하게 상승해주는 모습이었는데 국내 증시는 생각보다 많이 상승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발은 좋았는데 지금 중국 중화권 증시 하락하고 또 중국 고시 봉쇄 다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온다라는 이슈 속에 지금 미성물 지수랑 중화권 증시 그리고 홍콩 항생까지 하락하면서 지금 국내 증시 계속 힘을 내지 못하고 상승폭 더 반납하고 오히려 낙폭을 키워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경기 침체 이슈가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부분도 남아있는데 지금 어쨌든 미국 증시는 높은 그 고용시장 그런 거 그리고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어쨌든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이번 주에 또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통위에서 또 금리 인상 비슷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 사실상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미국 증시가 지금 만약에 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한 번 더 충격을 받게 된다면 사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또 한 번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경기 침체에서 회복이 돼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 중국 공세 이런 부분들은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특히나 왜냐하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자동차 쪽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산업들이 중국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또 중국 공장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한번 이런 중국의 11개 도시 통제랑 코로나 확진자 수 급증에 대한 헤드라인 뉴스가 계속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번 주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를 시작으로 인해서 7월 말경에 이제 연준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7월 말쯤부터 이제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달이 아무래도 저는 변곡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변곡점인 상황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는 힘을 내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 자체가 계속 강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00원에서 내려오질 못하고 계속 1,300원 부분을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 한다면 만약에 지금 여기서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아직 경기 침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닌데 다시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지금 원수익 투자까지 더해져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슈화되고 화두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경기 침체 플러스 이런 코로나 여기까지 더해진다고 하면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코로나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를 살리겠다고 경기부양청에서 돈을 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물가가 너무 올랐네, 인플레가 너무 심해졌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돈을 회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다시 코로나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해소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연준에서 금리를 이렇게 올렸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또 금리를 낮춘다? 이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경기 침체를 인정하게 되니까 그로 인한 또 증시 충격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능성이 너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뭘 매수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7월 달은 특히나 관망하면서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무리하게 따라갔다가 빠지게 되거나 급락이 나오게 돼서 좀 시장 충격으로 인해서 종목들이 다 빠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몫은 개인 투자자분들 각자가 지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차원에서도 한번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 만약에 보유 종목 중에 수익 실현을 하시고 계시거나 어느 정도 나는 수익을 보고 있다 하시는 거는 오히려 현금화를 시키시고, 만약에 손실 중인 종목은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어느 정도 대비책을 마련해놓고 시장을 보시는 게 좋다는 판단입니다. 네, 확실히 이번 주도 좀 더 호재가 될 만한 소식보다는 악재가 될 소식들이 훨씬 더 뚜렷하게 보이는 상황인데요. 그런 만큼 보수적인 자세로 시장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 먼저 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주요 키워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6개의 키워드 공개됐습니다. 네,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블링 현상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원숭이 두창의 확산세도 심상치 않죠. 진단검사 확대 소식 전해지면서 원숭이 두창 역시 오늘 시장의 키워드로 선정됐습니다. 한편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들 이 하반기 실적 개선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관심이 좀 줄었었는데 이제는 다시 바이오 시밀러로 시장에 관심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자동차 업계 2분기 호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2분기 깜짝 실적 가능성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동차주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신드롬이라고 할 법한데요. 넷플릭스 내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리비안 관련주들 오늘 상당히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애플과의 협력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특징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시젠, 바이오니아,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해서 6개의 특징주가 선정됐습니다. 이 중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만도가 뽑혔습니다. 네, 오늘의 인기 키워드 코로나19 재확산,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자동차 업계가 선정이 됐습니다. 관련 특징주로 각각 시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만도가 뽑혔는데요. 우선 시젠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시젠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저는 시제는 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언급했던 휴마시스도 결국에는 시제가 나왔거든요, 오늘. 근데 결국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와 더해져서 원숭이 두창 관련 이슈까지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 진단키트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휴마시스부터 시작해서 뭐 SD바이오센서, 그리고 기타 지금 지메트릭스부터 여러 가지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지난주부터 지금 쉬지 않고 계속 상승해주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 시즌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앞으로 코로나나 원생수창 관련 헤드라인 뉴스가 계속 나오게 되거나 그리고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고 가정을 한다면 저는 추가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과거에 2월달 경에 진단키트주들이 거의 3배 이상 주가가 올랐을 때도 올랐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물론 실적이 잘 나왔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수요가 폭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진단키트들이 지금 편의점이나 이런 데 좀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확진자 수가 몇 배로 더 증가를 하게 돼버린다면 다시 한번 진단키트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 1분기 실적도 되게 좋습니다. 진단키트 대부분 관련주들이 실적이 다 잘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한다면 앞으로 3, 4분기 실적 또한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주가는 미래에 대한 선반영이기 때문에 미래 앞으로 3, 4분기에 대한 실적을 미리 선반영해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뭐 지금 만약에 포트에 한 종목도 없으시다면 저는 한 종목 담아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2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도 우리가 코로나 처음 나왔을 때 뭐 우리나라에 이렇게 확진이 많이 되겠냐, 전 세계적으로 확진이 많이 되겠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건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중국에서 11개 도시를 봉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중국 자체가 인구가 워낙 많은데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도시를 봉쇄를 했다는 거고 물론 그게 아직 우리나라까지 뭐 오진 않았겠으나 어쨌든 우리나라도 증가하는 추세고 그렇다 한다면 이제 앞으로 만약에 여기서 더 증가할 것을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확진자 수가 더 증가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실적에 대한 부분이 베이스로 깔려있고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 이슈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진단키트주들은 경기 방어주 성향을 띠고 있거든요. 왜냐면 매출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그냥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어쨌든 사용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서 저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즌 고 의견 받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 키워드 뽑아주시면서 특징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뽑아주셨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는 한데 지난주 후반부터 이 셀트리온 제약의 매출의 20%를 담당하고 있는 이 고덱스의 급여 삭제 이야기들 나오면서 이 부분이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저는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종근당이랑 셀트리온에서 코로나 치료제 안 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쪽에서도 아는 거예요. 왜냐면 이쪽은 도움이 안 된다. 왜냐면 여기 셀트리온이라던가 종근당 같은 회사는 펀더멘탈적으로 탄탄한 어쨌든 제약바이오 회사들 중에서도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코로나 치료제를 여기서 안 하겠다고 한다는 거는 돈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뭐 셀트리온 제약 그 악재가 있긴 하지만 저는 조금 그쪽은 배제를 하고 일단 악재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사업을 완전 돌렸어요. 그렇다 한다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그런 매출 저쪽에서 이제 돈을 벌어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램사마 SC랑 베그젤마 유플라이마 같은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 올해 말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수익성에 대한 부분 그러면 2023년에 대한 그런 매출이라던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올해 하반기에 좀 시세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형제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차트들 보시면 2020년 3월 주가로 거의 회귀를 했습니다. 그 말이 지금 뭐냐면 우리가 유동성 장세에서 돈을 풀어서 주가를 올렸던 게 지금 이미 다 빠졌고 그대로 다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코로나 이전 주가 밑으로 내려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지금 코로나 이전 주가를 계속 지지해주면서 주가는 우상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매집을 해주는 흔적까지 봤을 때 저는 앞으로 그런 성장주들, 그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 이슈에서 빠지고 있는 섹터들은 대부분 경기 민감주랑 실적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실적주들이 일단 경기 침체 우려로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그 실적주들이 빠질 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성장주들 중에서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렇다면 성장주들 중에서 이런 실적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서 투자를 해본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저는 하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진단키트라던가 이런 제약바이오, 특히나 바이오시밀러 쪽은 좀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았다가 어떻게 보면 고점에서 빠질 때도 피해를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되돌림 현상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시장이 안 좋더라도 어쨌든 이런 경기 방어주라던가 쪽 성장주 쪽에서 매출을 찍어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저는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리온 헬스케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특징주도 빨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도 특징주로 뽑아주셨는데요. 만도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만도도 오늘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만도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그 자동차 좀 이쪽 후실적에 대한 이슈로 좀 자동차 섹터들이 다 올랐는데, 만도는 일단 자동차 부품 회사임에는 맞습니다. 근데 여기가 자율주행 ADAS 기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이면서도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리포트도 되게 좋게 나왔고요. 사실상 지금 외국인 기관 수급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기차를 비롯한 앞으로 그런 자동차 업황에 대한 개선의 기대감도 품고 있지만,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단기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좀 모아가셔가지고 나중에 자율주행이 핫해졌을 때 그때 좀 멀리 바라보고 좀 가시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자율주행 같은 섹터 쪽은 아무래도 성장주들이 많이 있고, 사실 만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경기 민감주이자 성장주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사업 자체가 자동차 부품 사업도 하지만 자율주행 기술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매수하셨으면 좋겠고,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좀 중장기 이상으로 보셔서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좋다는 생각입니다. 네, 만도까지 오늘의 특징주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내일 시장을 움직이는 주요 이슈 그리고 특징주 궁금하시다면 내일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요일장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0.44% 하락한 2,340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서 개인 홀로 사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보다는 기관 팔자세가 더 강한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관 팔자세 더욱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1위에서 5위까지 종목들입니다. 상승이 비교적 우세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파란불 켰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한미반도체, 넥스틴 등은 강세인데요. 하지만 SK하이닉스는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반면 삼성전자 3거래일 연속해서 오름세 이어가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 역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세 속에서 하락이 다소 우세한 상황입니다.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자동차주들만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현대차 0.8%가량 오름세고 기아가 카카오를 제치고 다시 시총 10위권 안에 이름 올려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0.15% 상승한 767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사자세와 외국인 매도의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관이 외국인 팔자세에 힘을 다소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LNF 2%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
특징주도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카카오게임즈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 펄어비스 2%대 낙폭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종목별로 등락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2차전지 소재주들의 부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3%대 약세입니다. 네, 장 마감 후에 만나는 이정수 파트너의 신의 한 수 코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장 마감 이후 시장 분석과 또 특징주 분석 함께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시장 장 초반만 하더라도 그래도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좀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장 후반 들어서 부진한 모습이 좀 마음에 걸리네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에서도 계속 낙폭과대 종목들 위주로 집중을 하면은 깨질 일은 없고 수익 날 것만 있을 거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낙폭과대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좋습니다. 오늘 오장에서의 이제 흐름들이 약간 이제 밀리는 것은 미국 시장도 한 4, 5일 동안 계속 이제 상승을 하니까 오늘 밤에 약간 밀리겠죠. 주식시장이 맨날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그동안 올라갔으니까 살짝 밀리는 거는 좋은 겁니다. 다시 또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살짝 밀리는 거는 괜찮은데 살짝 밀려야지 왕창 밀리면 안 되고 그렇죠? 살짝 밀려야 됩니다. 살짝 밀리면 우리나라 시장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미국 시장이 살짝 밀려서 1% 정도 빠진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큰일 났네, 이제 급락 나오겠네라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거꾸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과 동일하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미국 시장은 그동안 올라갈 거에 따른 약간의 눌림목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거에 따른 선반영을 오후장에서 지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겁먹을 거 없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밀리면 사야 됩니다. 뭐를? 낙폭과대 종목들을. 또 지난주에서도 계속 그쪽에 있는 이제 종목들,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반도체 IT 위주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그 사료주들도 인플레이션 관련주라고 그러죠. 사료주, 곡물, 비료,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주 포함해서 음식 업종들 그쪽 종목들을 이제는 잘 봐야 됩니다. 그쪽이 많이 빠져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수는 계속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니까 박스권의 흐름 속에서 좋은 종목들 위주로, 그러니까 좋다라는 거는 먹을 게 많은 낙폭과대 종목들 위주로 잘 공략을 하면 수익 날 것들이 많을 겁니다. 시장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가 신의 한 수에서 다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소통방송에서, 유튜브 소통방송에서 들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종목 두 가지 살펴보고 최근에 폐역 종목 드렸었던 SF 반도체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테마주 두 개 분석하겠습니다. 자, 시젠부터 볼게요. 시젠. 지난주 목요일 날일 거예요. 목요일 날 신의 한 수 소통방송 때 내일은 뭐하지? 그거에 대한 코너를 제가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젠과 그 다음에 셀리버리하고 SK케미칼, 그래서 제약주를 분석을 하면서 애들은 더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슈도 이슈지만 지금 원숭이 두창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제약주들은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런 이슈도 가지고 있지만 코로나, 그렇죠? 재확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안 먹혔던 그 이슈가 지금에도 왜 먹히느냐?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는데 이슈가 생겼으니까 한번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고, 지금 확진자가 2만 명이 넘었죠. 그래서 오랜만에 2만 명이 넘었지만 이걸로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흐름이나 아니면은 예전에는 되게 불안할 때는 여러분 알겠지만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아니면 여기저기에서 다들 일단 행동을 딱 보면 알죠, 그렇죠? 근데 과거처럼 그게 두려움에 떨고 있지는 않고 다만 이슈는 있으니까 종목들은 움직일 뿐인데 이 정도 올라왔으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바닥에서 한 44% 정도 올라왔거든요.
거의 좀만 더 올라가면 50% 올라갑니다. 바닥에서. 그러니까 이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는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는 안 되고요. 갖고 있는 것만 5만 원 이상에서부터 이제 조심을 하는, 팔아주는 그런 타이밍. 그러니까 바닥에 산 사람들은 근 한 50% 가까이 수익이 났으니까 44%에서 좀만 더 올라 50%인데 그런 사람들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아줘야 되는 거고요. 조정받을 때 다시 뭐 매매로 재공략하는 거는 좋아요. 과거에 뭐 6만 원, 7만 원 물렸던 사람들은 아직 수급은 괜찮고 제약주들이 아직 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뭐 버텨보는 건 괜찮지만 저는 이제 저항대로 이미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신규 매수는 이제는 안 된다. 대신에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다는 것은 앞으로의 시장에서 박스권 매매 시장에서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저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런 흐름들을 보면서 낙폭과제 종목들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낙폭과제 종목은 제약바이오랑 그 다음에 IT, 부품주, 그리고 인플레이션 수혜주, 뭐 비료주, 사료주 이쪽이 저렇게 생긴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매매를 하면 저런 수익이 나올 수도 있다 이 얘기고요. 자, 두 번째는 바이오니아. 얘도 어차피 진단키트 관련주이긴 한데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 엮여 있어요. 오늘 엑세스바이오, 바이오니아 오늘 둘 다 강하게 움직였는데 바이오니아 일단 원숭이 두창 진단 검사 뭐 전국적으로 뭐 확대를 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하게 움직여주는 것 같은데 질병관리청에서만 실시되었던 원숭이 두창의 진단검사가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확대되었다. 이 이제 이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기대감인데 마찬가지 이 기대감으로 계속 올라가지는 않고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이 지금 많이 빠져 있죠. 근데 많이 빠진 거에서 이렇게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종목들을 갖고 있으면 수익이 단번에 이렇게 나기도 한다라는 거. 지금 거의 60% 넘게 올라갔네요. 이렇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이 바닥권역에 있는데 저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면 버티세요. 그래서 며칠 전에 흐름으로 돌려면 이렇게 바닥에 있는데 이걸 뭐하러 던져요, 그렇죠? 이게 바닥권역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사는 겁니다. 올라가면은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니까. 지금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료주들도 IT주들도 그다음에 제약바이오주들도 다 똑같습니다. 바닥에 저렇게 있는 애들은 저런 식으로 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요. 어쨌든 바이오니아. 지금은 못 삽니다. 저런 식으로 올라가기 전에 일주일 전 모습을 찾으세요. 그게 다 수익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실전 매매 종목에서 이제 언급을 몇 번 했었고, 추천도 했었고, 그다음에 AS를 계속 지난주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이거 한번 튈 거라고 튀었죠? 14.2%가 수익이 났습니다. 지난주 한 3번인가 2번인가 바로 이 시간에서 이것도 바닥 종목에서 한 번은 튈 겁니다. 그랬는데 진짜로 튀었죠. 일단 7월 4일 4,930원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렇게 올라오면 한번 팔아주면 됩니다. 한번 팔아주면 되고요. 뭐 조금은 남겨놓고 뭐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매각 이슈가 나왔는데 뭐 별로 관심 없어요. 올라오면 팔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시장 점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 85.5, 매수 포인트 85.5. 자, 이번에는 한번 인플레이션 수혜주들 한번 잘 보세요. 비료, 사료, 이쪽 에너지 관련주들 85.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현수였습니다. 네, 시장 점수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왔네요. 이 비료나 사료 관련주들 다시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도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또 1시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지난주 후반에는 그래도 좀 오름세를 보여줬던 시장이 오늘은 다시 또 주춤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다소 좀 관망세를 보이면서 시장 흘러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조금씩 더 가다듬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행복한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